고시원 복도에서 들려오는 라면 끓는 소리. 주머니엔 버스비 한 푼 없고 마지막 식사는 이틀 전. 18살 소녀는 그렇게 밤마다 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3천만 원의 빚만 남은 채 세상에 던져진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년에게 찾아온 생애 가장 따뜻했던 한 끼. 기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런 진심 어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그 소녀는 6살에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유일한 버팀목이던 어머니마저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장례를 치르고 남은 건 월세방 보증금과 병원비로 생긴 빚뿐이었습니다. 보증금은 빚을 갚는데 모두 사라졌고 손에 쥔 돈 하나 없이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계속됐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했습니다. 하루 한 끼조차 제대로 먹기 어려웠고 시험 공부를 하는 머릿속은 항상 어지러웠죠. 그렇게 갈 곳 없던 고3의 그는 서울 신림동에 낡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발을 쭉 뻗으면 발끝이 문에 닿는 좁은 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 밖으론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낮인지 밤인지도 구분하기 힘든 그곳에서 밤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라면 끓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견디기 힘든 건 끊임없이 찾아오는 배고픔이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날엔 컵라면 하나도 부담스러워 그냥 물로 속을 채우곤 했죠. 한밤중 공부하다 속이 뒤틀릴 정도로 배가 고플 때면 그는 고시원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끝에서 새어나오는 작은 노란 불빛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허름한 간판, 낡은 문 위에 쓰인 이름, 은옥백반이라는 글자였습니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주머니엔 돈 한 푼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배고픔은 그 망설임을 이길 만큼 간절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와 함께 국물 냄새가 훅 밀려왔습니다. 식당 안엔 정갈한 앞치마를 둘은 50대 초반의 아주머니가 있었고 그 옆에서 서툰 손놀림으로 그릇을 닦는 대학생 또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조명 아래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풍기는 분위기만큼은 유난히 따뜻해 보였죠. 소년의 초라한 차림을 본 아주머니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된장국 한 그릇과 부드럽고 폭신한 계란찜을 조용히 그의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돈은 나중에 생각해. 먼저 따뜻한 것 좀 넣어. 그 말투엔 오래전부터 그를 알고 지낸 사람처럼 스스럼 없는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끼니를 챙겨주던 어머니의 손길과도 닮아 있었죠. 그날 이후로도 아주머니는 늘 이유를 만들어 소년에게 더 많은 음식을 건넸습니다. 고등어가 좀 탔네. 탄 건 손님들이 안 좋아해서 너 먹어. 하지만 고등어는 바삭하게 윤기가 돌았습니다. 제육볶음이 오늘따라 좀 짜네. 이것도 손님들한텐 못 내지. 하지만 제육볶음은 막팬에서 내려온 듯 뜨거웠죠. 소녀는 알았습니다. 그 음식들이 결코 남은 음식이 아니라는 걸. 단지 자신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뿐이라는 걸. 술 한 번 마셔본 적 없는 소년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속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기름 냄새와 김이 뒤섞인 그 작은 식당 안에서 소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누군가의 작은 배려 하나가 한 사람의 하루를, 어쩌면 인생 전체를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담임 선생님의 추천으로 장학금을 받아 간신히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이 조금은 밝아 보였죠. 하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식당, 편의점, 서빙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선배의 권유로 선배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작은 보습학원에서 수학과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윤재현, 그가 바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처음엔 두려웠죠. 학생들이 과연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내며 눈빛이 밝아지는 순간들을 보면서 재현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할 일일 수도 있겠다고 말이죠. 선배 아버지는 그런 재현을 유심히 지켜보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교재를 붙들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며 항상 따뜻한 말을 건네셨죠. 자네는 아이들 길을 잘 잡아주는구먼. 학교 선생님보다 자네 수업이 더 재미있다던데. 그 믿음이 재현을 더욱 노력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년 뒤 학원을 서울로 확장하시던 시기에 선배 아버지는 재현에게 정식 수학 담당 학원교사 자리를 제안하셨습니다. 당시 선배는 해외로 나가게 되어 결국 재현과 선배 아버지 둘이서 학원 전체를 이끌게 됐죠. 그렇게 함께한 15년의 시간. 작던 학원은 꾸준히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고 입시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학원은 조금씩 넓어지고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 함께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재현에게 아버지를 잃는 듯한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선배 아버지가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것입니다. 장례식장에서 재현은 한평생을 교육에 바치신 분의 사진을 부여잡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약속처럼 학원을 인수했고 그때부터 진짜 도약이 시작됐습니다. 재현은 학원의 이름을 재현 에듀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기존의 한 지역 학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재정비하고 전문 강사를 영입하며 수학 집중 학원에서 전과목 종합학원으로 확장했죠. 오프라인 강의뿐 아니라 당시 막 성장하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고 그 결정은 학원 성장에 불을 붙였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뿐 아니라 취업준비생, 성인 대상 어학 프로그램까지 교육 분야를 넓혀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국 곳곳에 체인점을 설립하며 하나의 작은 보습학원은 교육업계에서 누구나 알만한 재현 에듀스라는 전국 단위 브랜드로 성장했습니다. 강사 수는 1000명을 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더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죠. 학생들의 합격 소식이 몰려올 때마다 재현은 종종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시작은 은옥백반 아주머니가 내게 내주신 그 한 끼에서 시작된 게 아닐까 하고 말이죠. 자신이 받은 도움, 자신이 받은 따뜻함을 돌려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계속 걸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성공적인 확장에 힘입어 재현은 경기도지사를 신축하기 위해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새벽 공기 속 철근 냄새, 먼지가 엉킨 흙바람, 안전모 아래로 흐르는 땀. 그 속에서 하루 한 끼 제대로 먹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기도 했죠. 그러다 자연스레 발걸음은 한바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스테인리스 식판에 대충 담긴 국과 반찬들. 그저 끼니를 때우기 위한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밥을 뜰 때마다 재현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밥상이 떠올랐습니다. 허름한 고시원 골목 끝,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던 그 작은 식당.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과 부드러운 계란찜,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을 챙겨주던 그 아주머니의 손길. 그 기억이 지금의 윤재현을 만들었다는 걸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바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공사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들에게도 이 밥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따뜻함을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때가 됐다는 것을 말이죠. 재현 에듀스가 성장하면서 윤재현은 특별한 장학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이었죠. 부모님을 잃은 학생, 한부모 가정의 학생, 차상위 계층의 학생들, 한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던 아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장학생은 정민수라는 중학생이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민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죠. 공부는 가난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매년 장학금 수여식에서 윤재현이 학생들에게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어느덧 윤재현은 교육업계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재현 에듀스는 전국의 이름을 떨치는 브랜드가 됐죠. 하지만 재현의 마음 한편엔 여전히 그 시절의 배고픔이,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워준 한 끼,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사장을 돌아보고 한바식당을 나서는 길,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풍경을 보며 재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은옥백반 아주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그 작은 식당은 아직도 골목 끝에서 불을 밝히고 있을까? 언젠가 꼭 다시 찾아가야겠다고 다짐하며 재현은 다음 날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내일은 장학생 면접이 있는 날이었죠. 또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불빛이 되어줄 수 있는 날. 그렇게 윤재현은 받은 온기를 세상에 돌려주며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공한 뒤 재현은 힘들었던 시절의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생활비가 조금 여유 생기던 어느 날 정성스레 고른 홍삼 세트를 들고 은옥백반을 다시 찾아갔죠. 하지만 그곳은 이미 재개발 철거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간판도 흔적도 그 따스한 기억을 붙잡아줄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리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공사 현장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땀을 닦으며 흩어져 갔고 누군가는 한바식당으로, 누군가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젊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각자 손에 든 샌드위치와 도시락을 벤치 주변에 펼쳐놓고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죠. 그 풍경은 왠지 모르게 오래전의 재현 자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다시 허전해지고 은옥백반의 따끈한 된장국 냄새가 훅 스쳐 지나가는 듯 했죠.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중 한 벤치 앞에서 이상하게 눈길이 멈췄습니다. 한 남자 대학생이 도시락을 풀어놓고 있었는데 도시락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가 햇빛 아래에서 포근한 색감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흔한 풍경이라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려 했죠. 하지만 문득 햇빛에 비친 천 조각이 재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도시락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 그 무늬, 그 색, 그 손바느질 자국. 재현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죠. 저 무늬, 저 질감, 저 색깔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에게 배고픔 대신 따스함을 건네준 그곳. 은옥백반 아주머니가 반찬을 싸주며 건네던 바로 그 보자기였습니다.
은옥백반이 오픈할 때 손님들에게 나눠줬던 보자기들 중 하나였죠. 저 학생이 펼쳐놓은 보자기 끝에는 낯익은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옥이라는 두 글자가요. 재현은 조심스레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저 이 보자기 어디서 난 거죠? 학생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아, 이거요? 할머니가 식당을 하셨대요. 재개발로 문 닫았지만 손님한테 가장 많이 나눠줬던 보자기라며 저한테 물려주셨어요. 그 순간 30년 전 재현에게 따스함을 건네던 아주머니의 미소가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자신은 성공을 향해 너무 멀리 걸어와 버린 줄 알았지만 사실 아주머니는 늘 자신의 곁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늘 가방 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던 자신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색은 바랬지만 무늬는 그대로였죠. 그리고 두 보자기가 서로를 마주보는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이 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마치 30년의 시간이 단숨에 이어지고 은옥백반 아주머니의 따스한 손길이 다시 어깨 위에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재현은 믿기지 않아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그 오래된 보자기 두 개가 벤치 위에서 조용히 마주하는 모습이 마치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은 듯 그의 가슴에 극적인 기쁨을 퍼뜨렸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는 사라진 게 아니었다고, 자신의 삶 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낡은 천 조각이 그날만큼은 가장 값진 보물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벤치에 앉아있던 대학생에게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보자기를 바라보며 한참 말을 잇지 못했지만 결국 용기를 내어 다시 물었죠. 저기 혹시 이 보자기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학생은 깜짝 놀라 재현을 바라보더니 도시락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펴보이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요? 저희 할머니가 쓰던 건데 저보고 늘 밥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면서 도시락 쌀 때 꼭 이걸 쓰라고 하세요. 할머니. 그 단어에 재현의 심장이 또 한 번 쿵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레 물었죠. 혹시 할머니 성함이 은옥 아니신가요? 학생은 놀란 눈으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요. 은옥백반 하시던 분이요. 어떻게 아세요? 재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실마리였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원에서 배고픔에 떨던 시절, 은옥백반에서 받았던 따뜻한 한 끼, 그리고 그 온기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를 말이죠. 학생은 눈을 크게 뜨고 재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할머니가 늘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도운 학생들 중에 꼭 다시 만나고 싶은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다고요. 재현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간 품고 있던 감사의 마음, 갚지 못한 은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분에 대한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꼭 뵙고 싶습니다.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계세요. 제가 연락처 드릴게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빚을 드디어 갚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작은 보자기 하나가 이어준 기적 같은 만남. 그것은 재현에게 있어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윤재현은 그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윤재현은 다리가 풀린 것 같았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서며 허리를 굽혀 숨을 골랐죠. 온몸이 전율로 떨렸습니다. 학생은 재현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지는 걸 보고 입술을 한번 깨물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 무슨 일 있으세요? 할머니랑 어떤 인연이라도 있으신가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 재현의 마음 안쪽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겨우 목소리를 짜냈죠. 아주머니께서 제가 고등학생 때 배고플 때마다 밥을 그 말을 하는 순간 재현의 눈앞에는 다시 20살의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비좁고 춥던 고시원의 방, 그리고 따끈한 된장국 냄새가 피어올랐죠. 재현은 떨리는 손끝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덧붙였습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느끼던 그때 두려워서 잠도 못 자고 돈이 떨어져서 물만 마시던 날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가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밥을 내주셨죠. 학생은 재현의 말을 듣다가 어느 순간 어깨를 움찔하며 놀랐습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어요. 재현이 물었죠. 정말요? 학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가끔 그러셨어요. 그때 참 눈매가 예쁜 고등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배고파서 떨던 손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고 밥을 먹여보내는데 고맙다고 허리 숙여 인사하던 게 어찌나 마음이 짠하던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재현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학생은 도시락을 감싸고 있던 보자기를 자기도 모르게 꼭 쥐었죠. 그 학생이 혹시 선생님이었나요? 재현은 눈시울이 달아오르는 걸 참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바람 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배고픈 고등학생에게 따끈한 한 끼를 건네던 아주머니의 손길이 지금 이 손주의 도시락에 똑같은 모양의 보자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아직도 이 손주에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재현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이 모든 우연이, 아니 이끌림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은혜를 갚을 기회가 이렇게 다시 찾아오다니 세상은 정말 기적처럼 선의를 기억하는구나. 재현은 학생에게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바로 할머니 댁에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학생은 놀란 표정으로 재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재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저려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의 배고픔보다도 깊었던 외로움, 그리고 그 외로움을 따스한 밥 한 그릇으로 덮어준 은옥백반 아주머니, 그 기억이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다시 살아났습니다. 차를 타고 가며 그때 식당에서 같이 있던 아드님의 근황을 묻게 되었다. 마음속 깊은 곳을 꺼내듯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랑 이혼하셨어요. 말을 꺼내는 민수의 목소리는 담담한 듯 했지만 그 아래에 숨겨진 오래된 상처가 느껴질 만큼 낮고 떨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삶의 의지를 조금씩 잃어가셨어요. 처음에는 일용직이라도 나가셨는데 점점 술에 의지하시고 연락도 뜸해지더니 지금은 거의 밖에서 떠돌다시피 사세요. 연락이 연결될 때도 있고 몇 달씩 종적을 감출 때도 있고 그래요. 재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민수의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민수의 머리카락 사이로 대학생이라기엔 너무 일찍 철든 고단함이 비쳤죠. 민수는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아마 저는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민수는 손등으로 눈을 한번 훔치고는 다시 씁쓸한 듯 미소를 지었죠. 근데 할머니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으세요. 허리도 많이 굽으시고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지도 못하시고 그래도 매일 작은 반찬 가게 문은 꼭 열어요. 재현은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민수의 말이 이어지자 할머니의 모습이 조각처럼 떠올랐죠. 반찬 가게라고 해도
정말 조그만 곳이에요.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김치나 잡채 같은 걸 사러 오시는 정도요. 할머니랑 저 그걸로 근근히 먹고 살아요. 월세만 안 밀려도 정말 다행인 날들이 많죠. 그 설명 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생활을 책임져 온 조용한 강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옆에 있으니까 괜찮아요. 전 그걸로 충분해요. 그 순간 재현의 눈가에는 뜨거운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민수의 이야기 속에서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잃고 홀로 남겨진 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모습, 그리고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할머니의 존재.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은옥백반 아주머니가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따뜻함이 지금은 민수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따뜻함 덕분에 민수도 자신처럼 꿋꿋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재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을 기회가 이렇게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말이죠. 이제는 자신이 민수와 할머니에게 그 따뜻함을 돌려줄 차례였습니다. 재현은 민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이제 괜찮을 거야. 할머니도 너도. 내가 꼭 돕고 싶구나. 민수는 고개를 들어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함께 희망이 담겨 있었죠. 재현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은옥백반 아주머니에게 받은 그 한 끼의 온기를 이제는 자신이 민수와 할머니에게 전해줄 것이라고 말이죠. 두 사람은 함께 할머니가 계신 곳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만의 재회를 향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가는 두 사람의 발걸음은 따뜻한 봄바람처럼 가벼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지금이 바로 은혜를 갚아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할머니가 이 근처에 계신다고 했지? 재현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네. 여기서 우회전하고 5분 정도 더 가면 상가 뒷골목 끝 가게예요. 반찬가게 은옥정이라고. 간판도 오래돼서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빨리 인사드리고 싶구나. 재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미소 지었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죠.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습니다. 가까운 주차장에 주차를 한 뒤 두 사람은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푸석한 시멘트 벽과 오래된 상점들 사이로 바람이 스쳤고 저녁볕이 길게 늘어졌죠. 골목 끝에 작은 반찬 가게 하나가 보였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에는 은옥정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창문 너머로는 따뜻한 전구빛이 퍼져 있었고 반찬 냄새가 골목을 은근히 채우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할머니, 나왔어요. 안쪽에서 허리를 굽힌 작은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흰머리를 단정히 묶은 은옥 할머니, 민수의 멘토이자 보호자였죠. 오냐. 오늘은 좀 늦었네. 말을 끝맺기 전에 할머니는 민수 뒤에 서 있는 재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할머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이 얼굴이 재현이냐? 재현은 한 발 다가섰습니다. 아주머니, 저 기억하세요? 은옥 할머니는 손을 입에 올린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초 동안 말없이 재현을 보다가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기억하다 마다. 내가 어떻게 널 잊겠니? 어린 나이에 먹을 것도 부족한데 묵묵히 공부하더니 정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다시 서 있었구나. 은옥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재현도 울컥해 고개를 숙였죠. 그때 할머니가 주신 된장찌개 덕분에 며칠을 버텼어요.
제가 늘 은혜를 갚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뒤늦게 찾아뵙네요.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로 천천히 다가와 재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얘야, 사람은 다 때가 있는 법이다. 늦은 게 아니다. 네가 이렇게 잘 커줘서 내가 감사하지. 민수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재현과 할머니의 재회는 마치 닫혀있던 오래된 상자의 뚜껑이 열리듯 따스하고도 먹먹한 기운을 가게 안가득 채웠죠. 그리고 그 순간 세 사람의 삶이 다시 한번 서로의 자리를 향해 조용히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민수와 은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그날 밤, 재현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어려웠던 시절,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민수의 삶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날 재현은 학원 사무실로 민수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수의 시간표, 학교 성적표, 그리고 재현이 정리한 진로 메모가 놓여 있었죠. 민수야, 너 국어국문학과 다닌다 했지? 네. 원래는 교사가 꿈이었어요. 근데 형편이 이래서 민수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그 말에 바로 고개를 저었죠. 형편 때문에 꿈을 접는 건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식이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 중등국어교사 자격증 준비해봐. 재현 에듀스에서 모든 강의를 무료로 듣게 하고 내가 직접 커리큘럼 짜줄게. 민수는 놀란 얼굴로 재현을 보았습니다. 저 정말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너는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실력도 있고 끈기도 있어. 말을 마치며 재현은 민수에게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임용준비 로드맵, 재현이 직접 만든 국어문법 요약집까지 마치 오래전 자신에게 해주고 싶던 조언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해주듯 세심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죠. 재현이 걸어온 길, 그가 받은 도움, 그리고 그 도움을 이제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재현은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도 너처럼 아무것도 없던 시절이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 이제는 내가 그 역할을 할 차례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죠. 재현은 민수의 어깨를 다독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 은옥백반에서 받았던 따뜻함이 지금 이 순간 민수에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수는 재현 에듀스에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낮에는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돕고 밤에는 학원에서 임용고시를 준비했죠. 재현은 틈틈이 민수를 찾아가 격려했고 때로는 직접 과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민수는 마침내 중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은옥 할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재현 역시 자신의 일처럼 기뻐했죠. 민수의 합격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30년 전 은옥백반에서 시작된 작은 선의가 세월을 거쳐 다시 꽃을 피운 아름다운 결실이었죠. 한 끼의 밥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선순환. 그것이 바로 윤재현이 평생 믿고 실천해온 가치였습니다. 재현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그림자가 계속 남아 있었다. 바로 민수의 아버지였다. 삶의 희망을 놓고 떠돌다시피 산다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재현은 생각했다. 누구든 다시 일어날 기회는 있어야 한다. 며칠 동안 재현은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노숙인 쉼터, 무료 급식소, 고시원,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돌아다니며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나요? 하고 묻는 일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어느 추운 저녁 한 쉼터 앞에서
그는 지친 얼굴의 중년 남성을 발견했다. 민수가 말한 사진 속 얼굴과 정확히 같았다. 혹시 민수 아버지 되시죠? 그 남자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재현이 민수 이야기를 꺼내자 얼굴이 순간 일그러지며 주저앉았다. 난 아들 볼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에 재현은 잠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리고 담담히 말을 꺼냈다. 인생에 한번 구르면 멈추기 어렵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다시 굴리는 것도 사람이에요. 민수도 할머니도 다시 당신을 기다릴 겁니다. 그 후 재현은 그를 데리고 근처 찜질방에서 씻게 하고 따뜻한 옷과 밥을 챙겨주었다. 며칠 뒤 재현은 학원 건물 뒤편의 시설관리실을 보여주며 말했다. 여기 관리 직원을 뽑으려고 해요. 시설 점검, 청소, 간단한 수리.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날부터 그는 시설관리 업무를 하나씩 배웠다. 청소부터 가스 점검, 전등 교체, 학생들 안전 관리까지. 서툴지만 성실했고 무너졌던 자존심이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다. 서로의 삶이 다시 연결되는 시간. 민수는 나중에서야 아버지가 학원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다. 처음엔 충격이 컸지만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사람은 다 실수도 하고 꺾이기도 해. 근데 다시 일어나는 건 누군가 붙들어줄 때 가능하단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저도 잘해볼게요. 다시 노력해볼게요. 그날 재현은 창밖으로 두 사람의 모습,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짧은 인사를 나누며 서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수 아버지는 작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야, 미안하다. 오래 미안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이제 우리 다시 해봐요. 그 장면은 수십 년간 엉켜있던 매듭이 조용히 풀리는 순간처럼 보였다. 재현은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사실 한 가족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그는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다. 재현은 며칠 동안 은옥 할머니의 반찬 가게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은옥정이라는 작은 간판은 오래되어 색이 바랬고 낡은 진열장은 습기에 의해 뒤틀려 있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할머니의 손맛이 꾹꾹 배어있는 반찬들과 정성스레 포장된 김치, 장조림, 계란말이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할머니, 제가 조금 도와드려도 될까요? 은옥은 손사래를 치려 했지만 재현의 눈빛에서 그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보답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날부터 재현은 움직였다. 먼저 학원 디자인팀에 부탁해 새로운 브랜드 로고, 은옥정 따뜻함을 담은 집밥을 제작했다. 간판은 부드럽고 예스러운 붓글씨로 교체했고 가게 내부는 심플한 우드톤으로 정리해 작은 테이블도 마련했다. 오픈 첫날 동네 주민들은 모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고 아주머니. 가게가 완전 새로 태어났네. 이 집 된장국이 진짜 집밥 맛이지. 그날 저녁 은옥의 눈가가 촉촉해진 채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다. 재현아, 너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해주니? 재현은 미소만 지었다. 저도 배고프던 아이였잖아요. 저한테 따뜻한 밥 주셨던 분이에요. 그 말에 은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허름한 앞치마로 눈가를 살짝 눌렀다. 은옥정은 곧 시골집 같은 정성이 깃든 반찬 가게로 이름이 퍼져 인근 회사, 공사 현장, 학교로 반찬 주문이 이어졌다. 민수와 가족이 회복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재현의 머릿속엔 계속 과거가 떠올랐다. 학창 시절 그는 늘 배고픈 아이였다. 부모 없이 혼자 살면서 밥 대신 컵라면으로 버티던 날들이 많았다. 그때 은옥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더 퍼주었고 반찬을 보자기에 예쁘게 싸주며 말했다. 멀리 가면 먹어라. 혼자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 따뜻한 된장국 한 그릇이 그의 인생에서 처음 받은 진짜 어른의 보살핌이었다. 그래서 재현은 생각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할머니가 되어야 해. 나처럼 버티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는 자신이 만든 교육재단의 이름을 가슴속으로 되뇌었다. 재현 에듀스 길을 잃은 아이에게 길을 만드는 곳. 어느 겨울 저녁 은옥정에서는 조용한 작은 상이 차려져 있었다. 된장국, 계란찜, 고등어구이. 30년 전과 똑같은 메뉴였다. 은옥 할머니, 민수 아버지, 그리고 재현이 앉았다. 은옥이 조용히 말했다. 한 상에 내 사람이 모인 게 처음이구나. 재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각자의 인생이 잘려나갔던 자리들을 다시 이어붙이는 자리였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저 합격했어요. 중등 국어교사 됐어요. 은옥이 손을 덮어 잡으며 울음을 터뜨렸고 민수 아버지는 아이처럼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잘했다. 재현은 조용히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기쁨과 울컥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은옥이 재현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재현아, 너는 결국 내가 받은 따뜻함을 더 크게 돌려줬구나. 그 순간 재현은 처음으로 확신했다. 내가 살아온 길도 틀리지 않았구나. 민수는 국어교사가 되어 학생들에게 이렇게 자주 말했다. 사람은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가까운 곳에 당신의 힘이 되어줄 누군가가 꼭 있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민수 아버지는 재현 에듀스 시설팀의 핵심 직원으로 자리 잡았고 은옥정은 동네에서 정말 따뜻한 가게로 유명해졌다. 그리고 재현은 매년 첫눈이 오는 날이면 은옥정 앞 벤치에 앉아 보자기 하나를 꺼내놓은 채 조용히 웃곤 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누구보다 따뜻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다. 사람의 온기는 반드시 사람에게로 돌아온다.